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2부.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서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매력적인 연주로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 연주하는 바이올린, 1732년산 거르네리 델 제수입니다. 제외의 클래식 대표면서 2011년 창단된 에라트 앙상블 음악 감독이고 서울중앙음악학원 학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교수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양성식 교수님과 협연을 위해서 피아니스트 한지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한지윤입니다. 네, 선생님 얼굴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네,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라이브도 정말 귀하게 두 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최근에는 네. 일본에 한 2주간 다녀왔고요. 아, 네. 그 두 군데 페스티벌에서 연주도 하고 또 일본 학생들 또 한국 학생들 함께 가르치고 네. 좋은 시간 보내다 왔고요. 네. 네. 최근에는 또 좀 몸이 조금 안 좋았었어 가지고 그러세요? 한 2개월 전에 뭐 수술도 좀 받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식은 1988년 런던에서 열린 칼 플래시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일찍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7살의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3위를 비롯해 파리 롱티보, 고리치아 리피처,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등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89년 남파 음악상, 2014년에는 금복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교향악단, 메뉴인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카 협연했고 런던 BBC 교향악단, 몬테카를로 교향악단, 스코틀랜드 국립교향악단, 아일랜드 국립교향악단 등 유럽 전역의 유수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솔리스트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파리 롱티버 국제 콩쿠르, 벨그라드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일본 무네츠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으로 연이어 위촉되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와 크루시벨 국제음악제, 도쿄 및 교토에서의 마스터클래스, 서울 유로아시아 음악제 예술 감독 활동 등 국내외에서 연주자와 교육자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구 카톨릭 대학교 교수와 일본 동경예술대 초빙 교수를 역임한 양성식은 후원받은 1732년산 과르네리 델 제수로 연주합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의 라이브 연주 들려드리고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교수님, 1732년산 과르네리 델 제수, 이 악기를 파가니니가 직접 연주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니고요. 사실이 아닌가요? 그 같은 과르네리 델 제수의 그 작품인 네. 그 카노네라는 일 카노네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과르네리로 파가니니가 연주를 했고요. 네. 그 바이올린은 그 제노아 시청에 아주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악기는 파가니니 콩쿠르의 우승자가 2년마다 한 번씩 기념 연주회를 하는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평상시에는 일반 연주자는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네. 네, 워낙 귀한 악기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또 아껴야 되는 악기고 해서. 근데 이제 같은 과르네리 델 제수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과르네리 델 제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하고 네.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과르네리 델 제수는 훨씬 더 좀 남성적이라고 할까요? 그 과르네리의 그 특징이 있다면 네. 스트라디바리는 좀 더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예. 그 하이톤이 아름다운 면이 있는가 하면 이 과르네리는 저음, 지선 쪽에 아주 깊은 매력이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좀 파워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네. 이 액티브한 맛이 더 있군요. 네, 굉장히 좀 그 연주가 가능하다면 네. 연주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이 과르네리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도 좀 궁금합니다. 이 과르네리는 사실 제가 한 7년 전에 네, 일본의 그 니폰 바이올린을 통해서 후원을 받게 됐는데 네. 처음에 한 4, 5년간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적응이 안 돼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한 7년간의 어떤 작업과 또 노력 그리고 연주 과정을 통해서 그 소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 친해지는데 거의 5년이 걸렸군요. 네, 7년 걸렸다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그 전에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제 자신의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가 있었는데 네. 그 악기도 한 4,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거는 지금 스위스 어떤 재단에 네, 잘 그렇군요.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참 이런 질문 같은 예술가로서 네. 드리기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네. 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시는 이 과르네리 악기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네. 1,50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00억 정도. 200억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테이블 옆에 200억 악기가 있습니다. 와. 네, 악기 값이 정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지난 30년 동안. 네. 네. 지금 그 거의 연도가 300년 이상 된 거죠. 300년 정도 된 거죠. 32년 산이니까 거의 네. 300년 됐죠. 그렇죠. 네,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악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예. 그 가격이라든지 또 그 악기의 어떤 진정한 밸류를 매길 수 있겠는데 우선은 소리죠. 제일 중요한 건 소리입니다. 악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보관 상태 네. 또는 어떤 연주자가 소유했었는지 등이 이제 그 악기의 가격을 좌우하는데 이제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1732년의 제작, 말씀하신 대로 거의 300년 전에 그 제작한 과르네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바이올린 수명은 몇 년 정도 되나요? 800에서 1000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스트라디바리나 과르네리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크레모나 지방에 그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네. 네, 그 폭발에서 이제 분화하면서 그 잿덩이가 제가 그 나무들을 이렇게 코팅을 해줬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요. 네, 어. 그 화산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 나무들의 이제 그 어떤 코팅을 해줌으로써 좀 특별한 그런 소리를 만드는 요소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 두 장인의 실력이었겠죠. 예, 그 특별한 나무, 그 특별한 실력, 그리고 또 무시 못할 게 이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연주자들을 통해서 그 무르익은 그 소리들이 지금의 소리들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는 이제 300년 됐으니까 네. 앞으로 한 700년 정도 더 뭐 살아있겠네요. 문제는 이제 그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이제 없어지는 악기도 있고 뭐 부서지는 악기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이 남은 악기들이 더 희소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겠죠. 네. 네. 아, 네. 어서 이 양성식 교수님의 연주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첫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첫 곡은 그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예. 아름다운 로즈마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 곡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이 연주할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리는 1910년 초판 발행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입니다. 로즈마린이 누구냐라는 설이 분분한데요. 향기로운 허브 로즈마리에서 따온 이름과 가상의 인물 로즈마리라는 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과연 아름다운 로즈마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음악 감상하시면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제가 평소에 팬이었던 양성식 교수님 연주를 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크라이슬러 아름다운 로즈마린,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피아니스트 한지윤이 협연합니다. 브라보! 브라비! 크라이슬러 아름다운 로즈마린을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피아니스트 한지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터져라 불꽃 팡팡님, 와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박선희님, 브라보! 아름다운 곡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연주를 제가 이렇게 항상 좀 멀리서 극장에서 보다가 네. 제 방송에 이렇게 모셔서 정말 1m 앞에서 듣는데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오늘 보니까 교수님 약간 영국 신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반응이 별로 없으십니다. 너무 과찬이시라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 제가 과감하게 던졌는데 바로 그냥 사라졌습니다. 크렘님, 칙칙하고 습한 날 아침부터 귀여광입니다.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와,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손님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안정숙님, 보이는 라디오로 가장 크게 확대하여 즐감합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에 가서 듣고 보는 기분입니다. 양성식 교수님 브라보. 이수진님, 와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첫 연주곡으로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 선택하신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우선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유명한 어떤 그 유명세에 비해서 이 라이브로 듣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유럽에서는 이제 앵콜로 연주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듣기가 좀 네. 힘든 곡인 것 같아서 네. 제가 모처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지윤 선생님, 드디어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평소에 우리 교수님 존경합니까? 아, 존경이요? 네. 물론이죠. 왠지 너무 강요당하는. 너무 제가 강요했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뭐 연주, 연주에 대해서 인품. 아, 예. 다 섞어서. 섞어서 네. 네. 일단 선생님의 제가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많은 네. 연주자들하고 협업을 하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 연주의 특별한 점은 네. 왜 모든 악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사람 예. 목소리. 근데 저는 선생님 연주를 들으면 누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교수님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닙니다. 네. 제가 항상 아, 평소에 네. 생각하고 있었던 아, 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인간적으로는 어떤 분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선생님 언제였죠? 차이콥스키 롯데홀 연주가? 지난 3월에 네, 제가 롯데 콘서트홀에서 차이콥스키를 협연을 했는데 네. 제가 오랜만에 하는 협연이었기 때문에 저 한지훈 씨께 제가 그 리허설을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일단 선생님 너무 대가시고 제가 듣기로 선생님이 차이콥스키 콘체르토를 17살에 처음 연주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럼 그 몇십 년 세월 동안 수십 번 연주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너무나 대곡이긴 하지만 근데 선생님이 연주를 앞두고 정말 그 35분 뭐 그 정도 거의 되거든요. 러닝 타임이. 근데 저랑 그냥 연이어서 쭉쭉 두 번은 물론이고 두 번, 세 번 하고 다시 1악장만 한 20분 돼요. 그걸 다시 연습하시고 정말 그래서 그 스태미너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주 연주를 하셨던 곡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대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작은 연주 아니고 큰 연주긴 하죠. 근데 이 연주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 한번 샘솟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제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인터뷰 중에 지금 안내가 하나 있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안내인데요. 오늘 11시 10분 강원 철원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공식 질문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참 광범위한 그런 네. 질문이자 대답일 것 같은데요. 인생을 살면서 그 많은 그 과정과 어떤 경험 그리고 어떤 때는 어려움 또 어떤 때는 큰 즐거움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연주를 한다는 거는 그 연주자의 인격 또는 속 깊은 마음 정말 고뇌 또는 그 순간에 많은 뭐라 그럴까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 네.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게 연주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한 심경이 묻어나온다. 네. 저는 방금 교수님 연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한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연주한 곡 정말 좋아하시는 곡인 거 알겠고 사랑해 주시는 거 알겠는데 집중을 하는데 약간 무서울 정도로 표정이 들으시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참 그 고도의 집중력에 제가 행복했는데 이렇게 또 묻어 나온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음악은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통해서는 있는 그대로가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이 연주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또 집안 얘기를 하자면 정경화 선생님이 또 스승이면서 한국 바이올린의 아버지로 불린 양희엽 선생님이 아버님이시고 또 첼리스트 양성 교수님이 동생이시죠. 네. 좀 복잡합니다. 그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부럽거든요. 와,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하는데 또 어떻습니까? 물론 장점이 네. 또 많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편하기만 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너무 잘하시니까 아, 네. 예, 모든 음. 면에서 이제 개입을 하시고 어. 또 참견도 하시고 예.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파리 유학을 떠났는데 네.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께 레슨을 받고 집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왜 거기를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느냐 하고 또 이제 막 나무라시고 네. 그건 그게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바로 제 선생님들의 말씀과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의견들이셨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좀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좀 혼란스러웠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됐었죠. 아버님께서 아무래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연주하라고 했는데 네. A를 얘기했는데 네.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B를 얘기하면 네, 둘 다 하는 수밖에 없죠. 그 대가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나 버전을 네. 습득해서 아, 이 때에 따라서 예, 때에 따라서 그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전문용어로-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컬러링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네. 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연주하는 다른 색감으로. 그렇죠. 와. 상황에 따라서 뭐 핑거링도 바꾸고 보잉도 바꾸고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이렇게 네.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저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하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부하던 시절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양령을 보면 13살에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최연소로 입학하고 3년 만에 정규 과정을 마쳤다라고 나오고 또 같은 해에 파리 음악원을 석사 과정으로 수석 입학하고 18살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런던 길돌 예술학교 진학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프라 니만 교수를 사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좀 소위 얘기하는 신동이었습니까? 신동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영재 영-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워낙 그 환경이 네. 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음. 12살에 제가 파리에 가서 주변에 온통 음악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네. 몇 밖에 없었고 또 처음으로 그때 그 롱티보 콩쿠르라는 큰 국제 콩쿠르를 제가 관람하면서 개인적인 그 야망, 욕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꼭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 실전에서 그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보고 났더니 나도 꼭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자체가 참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본 콩쿠르에 입상도 하시고 이제 심사위원도 계신 거 네, 아닙니까? 결국엔 그렇게까지 이야. 됐죠. 대단합니다. 네. 프랑스와 영국에 갔을 때가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예.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 같이 갔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좀 후진국에 속하는 나라였고 좀 차별 대우도 많이 당하고 네, 학교에서도 그랬고 인종차별이요? 네, 음. 대놓고 인종차별이 좀 심했죠. 근데 제 생각에 인종차별은 어디나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제가 얻은 그런 혜택, 그 국가적인 차원의 그 혜택을 받은 거를 비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영재라는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생각하시기에 노력형인가요? 타고난 영재인가요?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리 타고났어도 노력이 없이는 이 참 힘든 악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악기가 그렇겠죠. 특히 이 클래식 음악은 그냥 악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이론 공부 또 솔페지나 뭐 분석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모든 분야를 다 이해하고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로지 이 공부만 해야만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일반 교육을 다 병행해가면서 그 파리음악원도 다니고 연습도 하고 뭐 콩쿨도 나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 중학교 과정까지만 일반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미 파리음악원의 그 대학 과정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그냥 홈스쿨링 같이 이렇게 했고 예, 주로 음악에만 몰두했었죠. 아. 네. 네. 실기에 네. 아주 올인하는 시간을 네. 더 네. 많이 가졌군요. 네. 그 10대 때 그 모든 기술을 네. 완성시켜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절대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가져오셨을까요? 타이스 명상곡인데요. 네. 네, 유명한 곡이죠.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네. 바이올린 곡 중에는 아주 유명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자리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마스네이 타이스 명상곡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오페라사의 한 획을 그은 작곡가 주일 마스네가 작곡한 산막 오페라 타이스의 제2막 1장과 2장 사이에 연주되는 간주곡입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이 매력적인 곡이라서 앙코르 곡으로도 연주가 되고 있고요. 또 클래식 소품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첫 번째 곡에 이어서 두 번째 곡도 설레서 가슴이 콩닥콩닥거립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마스네이 타이스 명상곡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피아니스트 한주윤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브라비! 마스네이 타이스 명상곡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피아니스트 한지윤의 협연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진숙님, 폐부를 찌르는 듯한 깊이 있고 감미로운 바이올린 음률 너무나 아름답고 기호강합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 났어요. 기립박수 보냅니다. 예, 식사하시다가 밥을 못 드시고 지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답니다. 7925님, 라디오 스피커 너머에 있어도 황홀한데 스튜디오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부럽네요. 네. 어떻게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7925님. 도레미파솔님, 브라보. 양성식 교수님 연주도 말씀도 진짜 잘하십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하신 거 봤어요. 그때 팬이 되었습니다. 이수진님, 어떻게 감동입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하게 흘러갑니다. 고마워요. 김은정님, 주차하고 이제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반대 앱 켜서 마저 듣고 있습니다. 자리를 뜰 수가 없네. 지금 주차 후 식사 후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리를 뜨지 못하기 때문에. 정세희님, 브라보.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이혜숙님, 브라보. 양성식 교수님 연주 너무 멋져요. 피아니스트 한지훈님도 아름다워요. 호야호비님, 브라보. 주차하고 차 안에서 감상하고 있는데 못 내리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게 좀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라서 8686님,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자주 듣지만 바이올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인터뷰 듣다 그냥 그 소리지 했는데 처음 현 소리 켜시는데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리에 틀리다. 처음 느껴보는 선율에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송을 좀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네. 예, 사실 제가 예전에 대구에 교수로 있을 때 네, 주기적으로 이 방송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약간 그 이제 CD 같은 거를 이제 소개도 하고 또 그때 제 연주도 라이브로 하고. 예.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이런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다라는 거를 그때 몸소 느꼈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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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컨디션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저희가 다 저녁에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그분들은 다 저녁인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지금 폭풍우가 치는 오전이라는 거. 자, 0131 쓰시는 분, 양성식 교수님의 품격 있는 연주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네요. 연주자의 성품이 묻어나는 게 연주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클래식의 음악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애청자들도 양성식 교수님의 연주는 남다르다라는 지금 저희가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그 연주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거 물어봐도 될까요? 그게 때에 따라 참 틀린 것 같습니다. 다릅니까?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생방송으로 연주를 하다 보면 네. 사실 큰 공연장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마이크에 또 이 카메라에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그 음악에만 집중하기가 조금 힘든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 또 지 자신 이 음악 자체의 그 아름다운 선율을 즐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주자 먼저 즐기는 게 1번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음악을 존중하고 네. 그 작곡가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이제 그거는 연습 과정에서 이제 생겨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실제 연주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게 저희가 아름다움을 소통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아름다움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워낙 많은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셨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 풀어주시죠. 가장 고생했던 콩쿠르 기억 남는 거 있습니까? 네. 그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죠. 지금은 이제 세계 3대 콩쿠르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본선에 올라갔더니 너무나 많은 요구 사항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본선 그러니까 파이널리스트들 개개인의 어떤 사생활부터 해서 사생활이요. 네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는지 아하. 저도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뭐 조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둘러댔죠. 네. 그랬더니 실제로 조깅을 하라는 거예요, 저들 거기서 그걸 찍겠다고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안 한다고 했어야 됐네. 그렇죠. 네. 느닷없이 할 수 없이 거기서 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고 느닷없이 카메라맨하고 같이 뭐 뛰고 막 이런 것까지 좀 뭐 로키인가요? 그런 네. 엉뚱한 경험도 좀 있었어요. 아, 예, 근데 흥미롭네요.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예, 이미 그 2주간의 이제 콩쿨 동안 그 체력 소모가 많은데 네. 본선까지 도착하면 이제 도달하면 많이 피곤해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뭐 하지도 않던 조깅을 막 하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 다큐가 나왔나요? 네, TV로? 그때 그쵸 미국 전역에 나가고 정말 소중한 자료인데요. 네.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또 이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풀어서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음악가, 대한민국 젊은 음악가들이 세계 콩쿠르에 많이 도전하고 또 석권하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앞으로 많이 출전할 텐데 그 젊은 연주자를 위해서 선배님으로서 교수님 경험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생각에 네, 콩쿨이라는 어떤 그 행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예술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바르톡 그 벨라 바르톡의 명언이 있죠. 그 콩쿠르라는 거는 경마장의 말들을 위한 거지 음악가들을 위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근데 또 지금 상황에 현재 저희가 놓여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콩쿠르를 나가려면 최소 2, 3년, 3, 4년은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레퍼토리부터 또 그 콩쿨들마다 또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퀸이즈베스나 파가니니나 이런 차이콥스키 각 콩쿨들이 좀 더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 레퍼토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조깅도 평소 열심히 해도 좋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미리 해놔야 할 것도.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다 받아주시고 자 지금까지 뭐 수많은 무대 오르셔서 연주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무대 하나 소개 가능할까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브라티슬라바에 그 협연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틀 연속해서 모차르트 콘체르토 3번을 협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나라가 체코하고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체코슬로바키아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슬로바키아가 되면서 브라티슬라바라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이자 그 또 연주장이 기가 막힌 연주장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뭘 좀 음식을 먹고 연주를 하고 싶은데 식당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예,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아들이 아파서 저를 케어를 못 해주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네, 점심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났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었더니 이제 정신이 맑았던 거죠. 한마디로 굶은 상태에서 연주를 했는데 네, 정말 저 자신도 그랬고 네. 오케스트라 단원들 뭐 청중들 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제가 굶었습니다. 네. 다이어트 연주였군요. 뭐 단식이었죠. 어떻게 보면 단식을 해서 네. 그 다음 날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고. 아니 어떻게 연주자에게 밥을 안 줍니까? 이럴 수가 그러니까 있나요? 좀 상황이 좀 그랬었어요. 네. 그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그 공연장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지휘자 선생의 그 아들이 상당히 좀 몸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보자. 그때는 젊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36시간 거의 굶고 예. 연주를 했는데 아마 제 일생에 가장 잘한 연주 아니었나. 그 두 번째 날 정말 물 몇 병 마시고 연주하는 동안에 정말 다른 세계를 맛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집중도가 비교할 수가 없었고 또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 호흡 뭐 이런 것들이 생각지도 않게끔 그렇게 다른 차원의 연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금식 연주의 약간 창시자 같은 느낌. 꼭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와. 네. 저는 교수님 인터뷰도 많이 찾아서 보고 했는데 네. 이 에피소드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네. 얘기를 안 했었나요? 네. 너무 신선한데요. 네,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예.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죠? 한 20년, 25년 정도 제가 30대였으니까 그때. 네. 그렇군요. 30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이제 40대만 돼도 네, 좀 잘못하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견디기 힘든데 그때만 해도 네. 네, 이제 그런 좀 어떤 용기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파가니니 라 campanel라를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기타리스트 장승호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파가니니 라 campanella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들려드리고 싶으네. 너무나 아쉽지만 오늘도 교수님과 인터뷰가 중요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기타리스트 장승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민영님, 우와 정말 홀린 듯 빠져들어요. 감동 그 자체. 최윤정님, 기타와도 잘 어울리는 거였네요. 8405님, 라디오를 켰는데 이거 뭐지 했어요. 평소 클래식 채널에서 듣던 라캄파넬라가 아닌데요. 와, 언빌리버블. 유영주님, 바이올린 사운드가 쿨톤인 듯 시원시원 보내주셨습니다. 현님, 숨이 막힐 것 같은 아름다운 연주 완전 좋아요. 최은아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연주입니다. 송민희님, 브라보. 바이올린 배우는 딸과 함께 보고 들었는데 감동입니다.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김순주님, 정말로 바이올린 음색이 맑네요. 어릴 때 클래식 많이 들었는데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네요. 방청객으로 가서 직접 듣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이올린 연주에 가슴이 뭉클 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정유서님, 36시간 금식 연주, 몰입 연주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거 유행이 되면 어떡하죠, 교수님? 창시자로서 네, 제가 창시자로서 노하우를 좀 전수해오고 노하우를. 나중에 한번 리사이틀 제목을 36시간 이렇게.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초대석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인 예술가 좋아하세요? 분야별로 네. 좀 틀린데 네. 작곡가 하면은 저는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제일 좋아하고요. 예. 뭐 조금 근대에 가까운 작곡가 중에는 라크마니노프를 네.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 지휘자는 뭐 저뿐이 아니겠지만 클라이버 저기 갑자기 생각이 나. 카를로스 클라이버. 네. 그 지휘자를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함께 협연할 수 있었던 큰 영광이었던 그 로린 마젤. 정말 귀신 같은 그런 지휘자였죠. 그분을 너무 존경합니다. 예. 로린 마젤 내한했을 때 저도 공연 가서 봤는데 네. 신의 경지에 오른 그런 예. 그분하고 협연했을 때 정말 제가 어릴 때였고 너무 네. 떨렸었는데 21살 때인가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파리에서 데뷔 연주를 시켜주셨어요. 그분께서. 근데 리허설 때 정말 덜덜덜 떨면서 했거든요. 예. 하늘 같은 존재 앞에서 맨데스전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어마무시한 분께서 다 네 연주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리고 저보고 그냥 2악장에서 3악장 넘어갈 때 잠깐만 쳐다봐줘. 그게 다였습니다. 그냥 all yours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보통 까다로운 지휘자분들은 뭐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분은 그 하늘 같은 존재가 저한테 그냥 마음껏 편하게 마음대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수님 제자분들은 교수님이 하늘 같은 존재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레슨할 때 어떻게 그- 롤린 맞을처럼 합니까? 아,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고개를 덜레덜레 했는데 All yours 아닙니까? 아, 그 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좀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주 음. 터프하게 가르칩니다. 아, 예. 자 터프한 가르침 원하시는 분들은 교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에라트 앙상블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여러 기획하셨잖아요. 또 어떤 네. 기획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 일본 투어를 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좀 잘 안 됐었는데 마침 어떤 스폰서분께서 기꺼이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다음 주에 그분 만나러 동경을 또 갑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희가 일본을 투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아까운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제 꿈은 제 아이들이 어립니다, 아주. 예, 제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어린데 큰 아이는 이제 뭐 다 컸고 26이니까 다 컸는데 둘째가 6, 막내가 2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에 좀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념을 하시겠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세계 일주를 한번 좀 하고 싶은데 네. 네, 세상이 참 넓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그런 넓은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양성식의 꿈은 아이들과 함께 세계 여행. 네. 아 정말 신선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야, 잘 알겠습니다. 그 꿈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육아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네. 엄마 아빠하고 같이 다니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강제로 다니고 다닐 수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인데 이 세상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럭키했죠. 많은 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네. 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근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보기 힘든 1732년산 거르네리델 제수를 가지고 연주해 주신 것도 또 기품 있는 연주를 들려주시면서 또 여러 이야기 해주신 것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이어서 폭풍우가 오는데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출연해주신 피아니스트 한지훈 선생님 즐거우셨습니까?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금 출연자가 아니라 약간 그 청취자 네, 입장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바라보고 계신 걸 잘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초대석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과 함께했습니다.